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어빙 피셔. 우리는 또다시 세계 대공황을 맞이할 위험에 처해 있는가? 대폭락 그레이트 크래시 1929년 10월 29일 뉴욕 증권시장이 대폭락한 사건을 말하며 1930년대 세계 공황의 시발점이 되었다온 기니 발생하기 직전인 1929년 10월 미국의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불명 예스럽게도 주식 가격이 영원히 하락하지 않을 고언에 도달했다고 선언했다. 불과 며칠 뒤 검은 목요일로 불리는 10월 24일에 주식 가격이 폭락했다. 이것은 더 큰 붕괴를 알리는 전조에 불과했다. 검은 화요일로 알려진 10월 29일의 주식시장이 완전히 무너졌다. 불과 며칠 사이에 주식 가치의 4분의 1이 사라졌다. 그것도 내 탓이냐? 피셔는 깜짝 놀란 전국신용인협회 청중에게 펀더멘털 기초적 조건을 뜻한다온 기니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시장의 일시적인 동요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닥이 가까워졌고 이후로 반등이 일어나서 시장이 과거의 고점을 향해 금방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피셔의 예상은 잘못되었다. 대폭락은 대공황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시장의 붕괴로 피셔의 재산 $10,000,000가 사라졌다. 평생 낙관주의자였던 그는 여전히 낙관했거나 아니면 완전히 자포자기 심정으로 주식시장과 미국 경제가 회복할 것이라고 계속 전망했다. 그러나 1930년대 말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시커먼 게 좋네 안 보여. 피셔의 손실은 단지 금전적인 것만이 아니었다. 그의 명성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고 피셔 자신은 사업가와 정치인에게 따돌림 당하기 시작했다. 그토록 공개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입증된 사람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결과적으로 피셔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 피셔는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역사는 이보다 훨씬 더 관대하여 피셔가 경제학에 대단한 기여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오스트리아의 위대한 경제학자 조지프 슌페터는 피셔가 미국이 배출한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일 수도 있다고 했다. 실제로 현대 경제학의 많은 부분이 피셔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어떻게 보더라도 미국 최초의 경제학자였다. 19세기 후반 미국에는 상대적으로 경제사상가가 몇 명 없었다. 미국 정부가 경제에 별로 개입을 하지 않았기에 정책 수립에서 경제학이 제한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다. 피셔의 연구는 경제학의 중심지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경제학이 수학, 통계학과 확고하게 연계되었다. 1930년 피셔는 경제학에서 정량적 방법을 개발하는 학자들의 모임인 계량경제학회의 공동 설립자 겸 초대회장이 되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거의 모두가 이 학회 회원이었다. 피셔는 경제학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경제학자는 경제적 요소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묘사하는 작업을 한다. 이 요소들이 분명하게 보일수록 좋은 것이다. 경제학자가 한꺼번에 많은 요소를 파악하여 마음속에 담아둘수록 좋은 것이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경제 세계는 시계가 흐릿한 곳이다. 첫 번째 탐험가는 아무 도움을 받지 않고서 앞을 내다보았다. 수학은 희미하게 보이던 것을 확실하고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회중전등 같은 것이다. 이전의 환영은 사라진다. 우리는 더 잘 볼 수 있다. 또 더 멀리 볼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오늘날 대학 교육에서 가르치는 현대 경제학의 많은 부분이 어빙 피셔에 의해 정립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그는 경제사상사를 다루는 책에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가 예를 들면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고용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자신의 생각을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피셔는 제자가 많지 않았다. 그는 주로 혼자 연구했고 대학원 학생들을 지도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1930년에 출간된 이자론, 이 고용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과 같은 유형의 저작에 가장 가까울 것이다. 피셔는 다양한 방식으로 예전의 연구를 정리했고 193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까지 거시 경제학자들이 했던 연구의 많은 부분을 예상했다. 그러나 그는 이 작업을 끝까지 해내지는 않았다. 그는 케인스가 몇 년 뒤에 했던 것처럼 국민 소득 수준과 그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을 정립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케인스와는 대조적으로 피셔는 실제적인 가치가 아닌 학술적인 과제로 생각하면서 연구를 추진하지는 않았다. 그는 젊은 시절의 결핵으로 사경을 헤맨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장기 과제를 완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겼고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연구 과제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오버하지 마, 새끼야. 그는 매년 책을 한 권씩 쓰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수십 편의 논문과 수백 편의 대중적인 글을 포함하여 2년마다 한 권씩은 책을 출간했다. 그는 학문에만 몰입하는 학자가 아닌데도 많은 글을 남겼다. 또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도 때때로 학문 활동을 잠시 접기도 했다. 그는 대중에게 상당히 알려진 인물이었지만 사람들은 피셔를 경제학자가 아닌 공중보건 전문가, 국제연맹 지지자, 금주법 옹호자로 생각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사업가이기도 했고 기업 이사이기도 했으며 대폭락으로 재산을 잃기 전까지 엄청난 재산을 모은 사람이기도 했다. 어떤 면에서 보아도 피셔는 자신감 강한 사람이었고 자기 생각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는 것을 싫어했다. 실력은 프로들보다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는 대공황을 겪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그는 어떻게 자신이 재산을 잃게 되었는지, 왜 경제와 주식시장이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1932년부터 1937년 사이에 보수를 받지 않고서 미국 대통령 보좌관으로 일했다. 처음에는 허버트 후버 대통령을 위해 일했고 그 다음에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을 위해 일했다. 확실히 그에게는 미국 경제를 바로잡고 이를 통하여 잃어버린 자기 재산을 회복하려는 동기가 있었다. 그는 부채 디플레이션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 소비자와 기업이 부채를 상환할 때까지 소비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작동을 멈추면서 물가가 하락하여 디플레이션의 소용돌이 속으로 영원히 빠져들게 된다는 생각이었다. 지키던 아름다운 규칙이라나? 2008년 위기 이후로 디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정책 담당자들의 마음속에 또다시 자리를 잡게 되면서 피셔의 연구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세계 경제는 더디게 성장했고 물가 상승률은 중앙은행의 목표치 아래로 계속 떨어졌다. 역사 전체를 통해 볼 때 디플레이션 현상은 매우 드물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이후 일본이 경험한 잃어버린 수십 년은 금융위기의 여파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현상에 대한 경고 등이 되기에 충분했다. 이러면 안 되지. 내 잘 알지. 앞으로 선진국 경제는 위기 이전의 성장 추세를 회복하기 위해 분투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많은 국가가 디플레이션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에 쌓인 엄청난 부채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피셔가 대공황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던 부채 디플레이션 속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1930년대의 경험을 반복할 위험에 처해 있는가? 어빙 피셔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해줄 것인가?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다. 어빙 피셔의 아버지 조지 화이트필드 피셔는 뉴잉글랜드 지역 청교도 교회 목사였다. 우리 착하게 살자. 1865년에 그는 부인 엘라와 함께 뉴욕주 허드슨강 주변의 소거티스에 위치한 제1회 중교회로 자리를 옮겼다. 그로부터 2년 뒤에 피셔가 태어났다. 1883년에 피셔의 아버지는 결핵을 앓았다. 당시에는 거의 사형 선고와도 같았고 피셔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듬해 6월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어린 시절부터 수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 피셔는 1884년에 예일대학교에 입학했다. 이때부터 그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학교와 평생에 걸쳐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이 $500에 불과했기 때문에 가장이 된 그는 학비를 스스로 마련하면서 어머니와 동생 허버트를 부양해야 했다. 대학 시절에 그는 수학 가정교사를 하면서 라틴어, 그리스어, 대수학 경시 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받았다. 그는 예일대학교에서 금방 재능을 인정받았다. 1888년 졸업 후에 대학원 과정을 밟기 위해 학교에 남았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수학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가 예일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과목을 모두 공부했다는 소문도 떠돌았다. 그는 법학이나 경제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많은 책을 읽고 싶었다. 나는 많은 글을 쓰고 싶었다. 나는 돈을 벌고 싶었다. 야, 정말 다들 열심히들 산다. 정말 열심히들 살아. 1891년 그는 수리경제학 박사과정에 입학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박사 학위 논문 가치와 가격 이론에 대한 수학적 고찰 불과 1년 만에 완성했는데 이는 상당히 획기적인 논문으로 평가받았다.
이 논문에서 그는 경제에서 가격과 상품 수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감당할 수 있겠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세뮤얼스는 이 논문을 두고 지금까지 경제학에서 나온 가장 뛰어난 박사 학위 논문이라고 극찬했다. 이 논문은 경제학에 수학을 적용함으로써 큰 진전을 이루었다. 이듬해 그는 예일대학교 수학과에서 강의를 맡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거릿 해저드와 결혼했다. 집안에서는 그녀를 마지라고 불렀다. 마지의 아버지 롤랜드는 부유한 모직물 제조업자였는데 로드 아일랜드주의 작은 마을 피스데일에서 유지로 통했다. 그는 1860년대에 회중교회를 설립하고 조지 화이트필드 피셔를 목사로 청빙했다. 피셔 집안은 1868년 8월에 그곳으로 이사 갔는데 어빙 피셔는 그곳에서 자랐다. 비록 어린 시절에 마지와 친구 사이로 지내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예일 대학교 시절 청교도 집안에서 자란 피셔는 경솔한 행동을 삼갔다. 24살이던 1891년 가을에 친구 집에 저녁 초대를 받았다. 마지도 그곳에 있었는데 피셔는 첫눈에 그녀에게 마음이 끌렸다. 이후로 약혼을 하고 1893년 6월에 결혼식을 올렸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두 사람은 14개월에 걸친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이 기간에 유럽에서 일도 하면서 세 자녀 중 첫 아이를 낳았다. 피셔는 1894년 가을에 예일대학교로 돌아와서 수학과 조교수로 임명되었다. 1년 뒤에 신설된 경제학과의 정규직 교수 자리가 생겼는데 피셔에게 의향을 물어왔다. 두 학과 사이에 잠시 실랑이가 있었지만 경제학과가 승리했다. 피셔는 실제적인 가치에 관한 연구를 하고 싶었는데 수학은 상당히 추상적인 학문으로 보였다. 당시 미국 대학교에서는 독일학파가 경제사상을 주도하고 있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역사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이론은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수용되었다. 일을 허투루 하면 되겠냐? 그러나 수리 경제학의 선구자였던 피셔는 급진적인 인물로 비춰졌고 결과적으로 다른 교수들과 가깝게 지내지 못했다. 예일대학교 경제학과가 피셔를 데려오기 위해 열심히 싸우고 나서는 그와 아주 소원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했다. 그는 동료 교수들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인간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학 지식을 응용하기보다는 교실 속에서 안주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예일대학교와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지만 그곳에 없을 때가 많았다. 강의도 많이 맞지 않았고 동료 교수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 1898년에 그는 정교수로 임명되었고 연봉 $3,000 현재 가치로 약 $85,000를 받는 종신재직권을 보장받았다. 여건은 좋아졌다. 처가는 부유했고 마지가 가져온 돈 덕분에 두 사람은 아주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 가능해! 돈만 맞으면. 뉴헤이번 프로스펙트 스트리트 460번지에 위치한 집은 처가에서 마련한 혼수품이었다. 집은 꽤 넓었고 가구가 완전히 갖추어져 있었고 시중드는 하인도 많았다. 피셔 자신도 연구활동이나 사회활동을 도와줄 비서들을 고용할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피셔가 직장에서 성공하고 가정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곧 재앙이 닥쳤다. 30살 나이에 그는 결핵이라는 심각한 질병을 앓았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그는 이 병을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는데 잠복기에 있다가 그제야 발병했다고 생각했다. 피셔는 병을 이겨내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3년이 걸렸지만 이것이 그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피셔는 아버지를 존경했다. 비록 자기 신앙을 공공연히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는 아버지에게서 강직한 도덕적, 청교도적 규범을 물려받았다. 특히 몇 년에 걸친 질병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나서는 음식과 건강에 집착하게 되었다. 그는 금연, 금주를 실천했고 커피와 차도 마시지 않았다. 초콜릿도 전혀 먹지 않았고 고기도 좀처럼 먹지 않았다. 매일 오전 7시에 일어나서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집 주변을 천천히 달렸다. 정오가 되면 집에 설치한 헬스장이나 뒷마당에서 또다시 운동을 했다. 때로는 늦은 오후에 공원에서 걷거나 천천히 달렸다. 오후 10시 30분이 되면 미용 체조를 하고 나서 잠자리에 들었다.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내가. 그는 여행을 가서도 자신의 건강 수칙을 고수했고 자기만의 식단을 고집했다. 때로는 요리사에게 특별 지시를 하기 위해 호텔 주방에 들어가기까지도 했다. 그는 건강 전문가로서 미국 전역에 널리 알려졌다. 1915년에는 공중위생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어떻게 살 것인가
How to Live라는 책을 공동 집필했다. 이 책은 미국에서만 40만 부가 팔렸고 10개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그의 경제학 저서 중에는 이처럼 성공한 책이 없었다. 피셔는 인쇄 7만 5천 달러를 건강한 삶과 정기적인 건강 진단을 장려하기 위해 2년 전에 공동 설립한 수명 연장 연구소에 기부했다. 그가 관여했던 협회 중 일부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미국 우생학협회와 우생학연구협회의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우생학에 대한 그의 믿음은 인류의 유지와 발전에 근거했다. 그러나 그가 이것이 인종적 우월주의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일부러 외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평생에 걸쳐 했던 주요 활동 중에는 금주법 옹호 운동이 있다. 1920년에 시행된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8조에 따르면 주류 판매가 금지되었는데 이 조항은 13년 동안 시행되다가 수정 조항 제21조에 따라 폐지되었다. 그는 술의 생산성을 좀먹는 독약 같은 것으로 보았다. 음주는 자해 행위와도 같은 것이다. 금주는 경제와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다. 그는 1926년에 발간한 최악의 상황에서의 금주법에서 금주법이 완전한 효력을 갖지 않더라도 그는 금주법 이야기하는 범죄와 주류 밀매가 불만스러웠다. 사회는 주류 판매를 합법화할 때보다 훨씬 더 낫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금주법 자체가 아니었다. 금주법이 일반 대중에게 그 장점을 충분히 알리기 전에 너무 일찍 도입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수정 조항 제18조에 찬성하는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고 1933년에는 폐지되는 것에 결사 반대했다. 이러면 완전히 나가린다. 피셔가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경제학자는 대중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믿음에서 나왔다. 정치 제도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 정치 권력이 다수에 귀속되고 경제 권력이 계급에 귀속되는 한 우리 사회는 항상 불안정하고 폭발성을 지닌 혼합물로 남을 것이다. 결국 이런 권력 중 하나가 통치를 할 것이다. 금권 정치가 민주주의를 매수하거나 투표에 의해 민주주의가 금권 정치를 추방할 것이다. 이러는 동안 부패한 정치인이 이 두 권력 사이에 숨어있는 중개업자가 되어 출세할 것이다. 또한 피셔는 경제학자들의 약점을 잘 인식했다. 학문에 몰두하는 경제학자들은 개방적인 자세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갖는 편견에 끌려가기 쉽다. 자신의 사회적 세계가 월스트리트인 경제학자들은 월스트리트의 관점을 취하기 쉽다. 동생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 형. 반면에 농업지역의 주립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제학자들은 농민의 이익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가 되기 쉽다. 피셔 가족은 뉴헤이븐에서 안락한 삶을 살았다. 예일대학교 교수였던 어빙 피셔는 중산층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았다. 게다가 그가 하는 다양한 활동에서도 수입이 들어왔다. 그러나 그는 지출해야 할 것도 많았다. 특히 직원과 비서도 여러 명이 있었는데 피셔는 그들에게 많은 일을 위임했다. 그러나 그가 하인을 여러 명 거느리고 큰 집에서 산 것과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시킨 것은 무엇보다도 처가가 부유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피셔가 그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주로 처가 재산 덕분이라는 사실은 피셔 자신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고맙다. 피셔는 발명이 사유 재산을 형성하는 열쇠라고 항상 생각했다. 그는 여러 번 발명을 시도했다. 그가 만든 일람식 색인카드 시스템은 간단한 아이디어였고 획기적이었다. 그는 색인카드의 맨 아래에 색인 표시를 넣었다. 이것을 금속 조각에 부착하여 수직으로 혹은 수평으로 쌓아놓거나 원형 드럼 위에 쌓아놓을 수 있다. 이것은 기록을 찾기 위해 카드 상자에 카드를 넘기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그는 1910년에 이 아이디어를 내놓았지만 이 장치를 제조할 기업을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1915년에 직접 제조하기로 결심했다. 비록 매일 회사를 경영할 수는 없어서 이 작업을 관리자와 직원에게 위임했지만 말이다. 1919년까지 이 일람식 색인카드 회사는 피셔 가족이 3만 5천 달러를 넘게 투자했는데도 여전히 수익을 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피셔가 현명하게도 미리 특허를 낸 이 아이디어는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이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문서 보존이 중요해짐에 따라 피셔의 아이디어가 미국 전역 의기업에서 채택되었다. 광란의 1920년대가 탄력을 얻으면서 이 일람식 색인카드 회사의 수익도 탄력을 얻었다. 1920년대 초반 피셔는 뉴욕에 사무소를 열었고 심지어
뉴욕주의 전화회사에도 이 시스템을 채택하도록 설득했다. 1925년에 그는 자기 회사를 나중에 레밍턴 랜드에 합병된 회사에 매각했다. 이 회사와 특허의 가치가 66만 달러에 달했고 여기에다 새로운 회사로부터 주식을 받았다. 피셔는 58세가 되던 해에 드디어 자신의 노력으로 작은 재산을 형성했다. 그러나 작은 재산을 큰 재산으로 전환하는 데는 특별한 계기가 필요했는데 이것은 주식시장의 엄청난 상승 덕분에 가능했다. 피셔는 주식시장에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주로 혁신 제품을 가진 신생 기업을 골라서 투자했다. 수익금과 배당금은 모두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 재투자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갔다.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돈을 빌렸던 것이다. 이것은 신용 매입이라고 알려진 관행인데 투자자가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대해 차입금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기 자본 $1000만을 내고서 잔액을 빌려서 주식 1만 달러어치를 매입했다고 하자. 주식 가격이 20% 상승하면 당신은 당신의 투자 자금 $1000에 대해 $2000의 수익 여기에 차입금 $9000에 대한 이자를 제한다 얻는다. 이런 식으로 차입금으로 투자하면 강세 시장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많은 주식, 자산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피셔는 이 방식으로 $1000만 엄청난 자산을 축적했다. 그렇지! 신용 매입의 단점은 약세 시장에서 나타난다. 이제는 주식을 매입할 때 발생했던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아진다. 이처럼 차입 투자는 좋은 시절에는 엄청난 수익을 났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치명적인 손실을 낳는다. 1920년대 말 피셔의 행동은 여러모로 볼 때 거의 100년이 지나서 금융 부문 전체에서 발생하게 될 현상의 전조가 되었다. 차입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재정적으로 건전하게 보였던 기관들이 자산 가치가 폭락하자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1929년에 주식시장이 붕괴되자 피셔는 재정 파탄에 빠졌다. 그는 1920년대 내내 주식시장의 상승을 강력해 1928년 말에는 뉴욕 헤럴드에 1929년에도 이런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기사를 썼다. 1929년이 시작되면서 폭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지만 피셔는 변치 않는 자신감을 보였다. 분명히 그는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했겠지만 불행하게도 그것이 사람들을 비극의 길로 안내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그는 대폭락의 근본 원인을 주식 가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억측 탓으로 돌렸다. 또 다른 아이러니는 피셔가 경제 데이터 개발에 앞장섰다는 것이다. 1923년 에그가 설립했던 지수연구소는 경제활동과 물가에 대한 주간과 월간 지수를 발표했다. 이 사실만으로도 피셔는 농업, 주택, 제조업 부문에서 경제를 악화시키는 취약성과 불균형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했다. 역사가 말해주듯이 1929년 10월 29일 혹은 검은 화요일은 최악이 아니었다. 주식시장은 이후 3주 동안 계속 하락했다. 은행이 속속문을 닫았고 폭락은 공황으로 이어졌다. 1929년에만 659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다. 이 수치는 이후로 3년 동안에 8배로 증가했다. 이번 폭락은 피셔 가족의 재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채권자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피셔가 그들에게 주식으로 빚을 갚았지만 주식 가치는 이미 크게 떨어져 있었다. 게다가 미국 국세청이 찾아와서 호황기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해저드 집안이 다시 한번 피셔에게 생명줄을 던져주었다. 마지보다 11살 많은 처형 캐롤라인이 가족 재산에서 많은 부분을 상속받았다. 이번 폭락이 그녀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재산이 워낙 많아서 여전히 여유가 있었다. 그녀는 피셔가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기 위해 차입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담보로 사용할 주식을 빌려주었다. 캐롤라인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피셔 가정은 1930년에 파산했을 것이다. 이후 10년 동안 그는 파산을 모면하기 위해 처형에게 계속 의지하곤 했다. 캐롤라인이 걱정하는 것은 어린 여동생의 행복이었을 것이다. 피셔에게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계속 들어오자 그녀는 피셔를 보는 것이 짜증이 났다. 피셔가 인척이기는 했지만 그와의 금전적 문제를 대리인에게 맡겼다. 1935년 68세가 된 피셔는 예일대학교에서 퇴직해야 할 나이가 되었다. 이제는 프로스펙트 스트리트 460번지의 주택담보대출금을 갚기가 어려워진 그는 이 집을 예일대학교에 팔았는데 학교 측은 피셔와 마지가 남은 인생을 세입자로 살도록 허락했다.
결국 피셔는 임대료조차도 부담이 되어 이 집을 떠나 아파트를 구했고 그곳에서 삶을 마감했다. 피셔가 1930년에 파산 신청을 했더라면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랬더라면 그는 집과 함께 주식 자산을 잃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집도 잃기 싫었고 주식 자산도 잃기 싫었다. 그는 경제가 곧 좋아질 것이고 자신의 주식 가치도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경제 회복과 금융 회복이 금전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해결책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낙관적인 태도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가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주장할 때마다 대체로 상황은 훨씬 더 나빠지기만 했다. 끝났어. 게임 오버. 1941년 피셔의 자산은 24만 4천 달러였지만 부채는 처형익에서 빌린 약 100만 달러를 포함하여 110만 달러에 달했다. 순자산으로 치면 87만 달러 적자였다. 1945년 3월 캐롤라인 해저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유언으로 그의 부채를 탕감해 주었다. 교환방 정식과 불황에 대한 처방. 1903년 결핵에서 회복되어 예일대학교로 돌아온 뒤 어빙 피셔는 경제학에 가장 소중한 기여를 하게 된다. 그는 중요한 저작 2권을 발간했는데 하나는 1906년에 발간된 자본과 소득의 본성 더 네이처 오브 캐피털 언드 인컴이었고 다른 하나는 1907년에 발간된 이자율 더 레이트 오브 인트러스트이었다. 주로 투자와 이자율을 다루는 이 2권의 책은 널리 알려진 경제 이론 저작으로 1930년에 발간된 이자론의 근간을 이루었다.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기여는 교환방정식 이퀘이전 오브 익스체인지일 것이다. 이것은 화폐 공급이 변했을 때 물가 수준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예측하는 방정식이다. 경제에서 통화량과 물가 수준에는 일정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화폐 수량설. 시리 오브 머니이라는 것이 이전 수세기 동안에 알려져 왔다. 유럽에서 16세기와 17세기에 걸친 오랜 인플레이션 시기는 브라질의 금광과 페루의 은광의 발견과 시기적으로 일치했다. 이런 이론은 일반적인 통념의 한 부분이었지만 피셔가 등장하고 나서야 비로소 공식화되고 실제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교환방 정식의 핵심은 수학적으로 MV는 PQ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경제에서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친 화폐의 총량은 판매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가치와 같다는 것이다. 방정식 왼쪽은 총화폐 공급량 M의 경제에서 화폐가 얼마나 자주 유통되는지 측정한 유통속도비를 곱한 것이다. 오른쪽은 총판매량 크유의 판매 가격 P를 곱한 것으로 경제에서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총지출을 의미한다. 이 뭔 개소리야! 피셔가 이 관계를 처음으로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 태생의 미국 천문학자이자 수학자 사이먼 뉴컴 1885년 자신의 저서 정치경제학의 원리 프린서펄즈 오브 펄리터컬 이카노미에서 이미 MVPQ이라고 썼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이론을 제공하고 이것을 입증할 통계적 방법론을 제시한 사람은 바로 그였다. 피셔는 장기적으로는 유통속도가 습관, 사업, 관행, 지급과 신용 시스템과 같은 제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경제에서 생산은 노동과 자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것은 물가 혹은 화폐 공급과는 무관한 요인이다. 따라서 B와 Q가 고정되고 MV, PQ라면 화폐 공급 M의 변화와 물가 수준의 변화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화폐 수량설의 핵심이다. 화폐 공급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물가 수준에 직접적이고도 비례하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이론이 인과관계의 방향에 대해 화폐 공급에서 출발하여 물가 수준으로 향해 간다는 강력한 사전적 가정을 하고는 있지만 경제에서 통화량 증가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뿐이고 실물 경제 성장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유력한 이론으로서 통화주의의 핵심 신조가 되었다. 무슨 뜻인지 알겠나? 네. 나중에 밀턴 프리드먼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말했다.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인 현상이다. 화폐 수량설에서 경제가 장기 균형 상태에 있다는 가정은 매우 중요하다.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주로 과도기 상태에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게다가 경험적으로 보면 유통속도가 그처럼 안정적이지 않은 경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B와 Q가 변할 수 있다면 화폐 공급과 물가 수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안정적인 관계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화폐 공급과 물가 수준이 국내 생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 단기 변동이 경기 순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여지를 남겼다. 그는 일반 대중이 물가 상승을 유통되는 통화량의 증가가 아니라
경제 성장에 따른 수요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혼동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경우에 소비자들이 경제가 호황이라고 인식하면 물가 상승이 일시적으로 구매를 자극할 수 있는데 그는 이처럼 잘못된 인식을 두고 화폐 환상 머니 일루전이라고 불렀다. 그는 이 명제를 검증하기 위해 물가 수준과 생산 간의 단기적인 상관관계를 예상했다. 그는 시차 분포 모형을 도입했는데 이에 따르면 현재 생산이 7개월 이내의 시차로 물가 변화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었다. 그는 단기적인 생산 변화 중에서 90%가 물가 수준의 최근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이렇게 얻어낸 결론에 자신감을 갖고서 다른 모든 경기순환 이론에 타격을 가했다. 경기순환의 겨우 10%만을 물가 수준의 변화가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피셔 자신은 특히 물가 수준과 생산과의 인과관계의 방향을 가정하면서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펼쳤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여자들은 굉장히 당황할 거야. 주류 경제학자들이 그의 연구를 흥미롭게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결론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피셔는 경제에서 물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다. 1911년 그는 화폐의 구매력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그는 일반 대중에게 화폐 공급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관해 가르쳐주고 싶어 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연결짓지 못하여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그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나타난 극심한 인플레이션,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주목했다. 경제학자들이 많은 원인을 거론했지만 피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원인, 즉 화폐 공급의 무절제한 확대는 거론되지 않았다. 또한 그는 사람들에게 인플레이션에는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 이를 통제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시키고 싶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를 저축한 사람에게서 화폐를 빌린 사람에게로 부를 재분배한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를 저축한 사람은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양이 줄어들지만 화폐를 빌린 사람은 빌린 화폐의 실질 가치가 감소하여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야, 이걸 왜 나만 모르고 있지? 또한 고정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실질 임금이 하락하게 되고 가격이 불변이라는 잘못된 전제 아래에서 계약을 체결한 기업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피셔의 화폐 수량설은 안정적인 통화 공급이 물가 안정의 열쇠라고 주장한다. 그는 안정적인 통화란 경제에서 이용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인 구매력을 지닌 화폐를 의미한다고 했다. 그는 일정한 양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달러를 표현하기 위해 일정한 달러, 달러 표준화, 축소되지 않는 달러, 상품 달러 같은 용어를 썼다. 그가 말하는 상품 달러는 일반 대중이 가격을 설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달러의 구매력에 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 피셔의 생각은 당시 경제 정책으로 실제 적용되던 근본이제와는 직접적인 대조를 이룬다. 근본이제는 달러가 고정된 양의 금으로 교환이 가능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것이 물가 안정을 달성하는데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다. 상품 달러에 대한 피셔의 생각은 상품군에 대해 달러 가치가 고정되어야 하고 달러의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달러에 상응하는 금의 양이 조정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재미없어 이 새끼들. 뭔 얘기를 하고. 피셔는 1873년부터 1896년 사이에 미국 물가가 하락하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한 것을 관찰했다. 그는 화폐 공급이 금의 양에 의해 결정되므로 화폐 공급이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거래 횟수를 충족시키는 데 요구되는 양보다 더 느린 속도로 증가하여 장기 불황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확실한 해결 방안은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달러에 상응하는 금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이것이 지나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면 달러에 상응하는 금의 양을 늘릴 수가 있다. 실제적으로 말하면 피셔의 생각은 유통되고 있는 금화를 거두어들이고 이것을 금의 예치를 입증하는 금화증권으로 교체하여 유통시키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유통되고 있는 달러에 상응하는 금의 양을 금의 고정된 양으로부터 단절시킬 수 있다. 이 생각은 달러의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달러에 상응하는 금의 양의 변화를 주자는 것이다. 혹은 피셔가 말했듯이 달러에 상응하는 금의 무게가 물가 수준에 따라 변할 것이다. 다들 정신 바짝 차려! 화폐의 구매력은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케인스는 이 책이 다른 어떤 책보다 화폐 이론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피셔는 근본이제의 폐지를 요구하면서 정치계와 산업계 사람들과 마찰을 빚었다. 피셔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 논리는 이해했지만 실행에 옮기기에 쉽지 않거나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들은 이미 물가 안정에서는 잘못되기 쉬운 시스템으로
드러난 근본이제의 작동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우려했다. 그들에게 근본이제를 손질하자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었다. 이것이 완전하지 않다거나 달러 가치가 조정될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근본이제의 작동과 달러 가치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피셔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게 자기 계획의 장점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고는 자신이 직접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전문가가 아닌 대중을 위해 화폐의 구매력을 요약하여 1914년에 왜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가? Why is the dollar shrinking을 발간했다. 또한 피셔는 1917년에 달러의 안정을 주제로 히치콕식 강연도 했는데 나중에 같은 제목의 책으로 발간되었다. 1927년에는 화폐 환상 문제를 주제로 제네바에서 강연도 했다. 이 강연의 내용이 일반 대중을 염두에 두고 큰 활자체로 된 얇은 책으로 발간되었다. 이 책의 일부는 화폐 환상이 어떻게 경기 순환을 발생시키는가에 중점을 두었다. 2부에서는 통화 당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개인은 실질적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화폐 환상을 피할 수 있는지 설명하면서 정책 처방을 제시했다. 이 형 되게 잘한다. 난 놈이지. 그의 노력은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1912년부터 1934년 사이에 책을 계속 발간하고 수많은 강연을 했지만 그는 정책 담당자들이 상품 달러의 원칙을 도입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 상품 달러 아이디어가 결코 빛을 발하지는 못했지만 지수 연동 임금과 연금처럼 이와 비슷한 개념은 널리 채택되었다. 경제학에서 물가지수와 수량지수의 개발은 주로 피셔 덕분이었다. 그는 전시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집으로 가져가는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에 대한 물가 연동제를 촉구하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자기 직원들에게는 이 개념을 적용했다. 1922년에 그는 전문적인 저작 중 하나인 지수작성법을 출간했는데 이 책에서 물가지수와 생산지수의 변동을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1년 뒤에는 지수연구소를 설립했는데 이것은 경제지수를 작성하여 발간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1926년에 지수연구소에 경제분석 부서를 신설했고 1929년에는 이 연구소가 작성한 통계 중 일부가 500만 명이 넘는 신문 독자들에게 보급되었다. 물가 연동제의 개념은 부채에도 적용될 수 있었다. 따라서 투자자의 수익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된다. 레밍턴 랜드 이사 시절에 피셔는 투자자가 물가 상승률과는 상관없이 정해진 실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물가 연동채권을 처음으로 개발했다. 이것은 당시 대부분의 투자자가 이 채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단순한 이유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채권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고서 명목치를 기준으로 발행된다. 그러나 물가 연동채권이 전 세계의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에서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상상력이 지나쳐. 물가 연동제가 지금은 상당히 널리 퍼져 있지만 피셔의 주장을 가장 많이 수용하는 국가는 바로 칠레일 것이다. 칠레에서는 1967년에 UFUNIDADD 포멘토 칠레에서 학비, 부동산, 의료보험료 등에 사용하는 가상화폐 단위이다 마이너스 옮기니가 도입되었다. 칠레에서는 UF가 명목상 통화이지만 인플레이션에 의해 조정된다. 오늘날 이것은 예를 들어 임금 계약에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임금 인상이 실질치에 맞게 이루어진다. UF는 물가 연동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했고 칠레는 세계에서 물가 연동제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국가가 되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슐러는 어빙 피셔의 정신에 따라 미국에서 계약을 소비자 수요의 실질 가치 혹은 피셔의 용어에 따라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상품군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는 바스켓 방식 원래는 여러 가지 통화를 조합해서 새로운 합성 통화 단위를 만드는 방식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여러 가지 제품을 조합하여 새로운 합성 제품 단위를 만드는 방식을 말한다 마이너스 옮긴 이유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하고 이에 대해서는 명목 GDP에 대한 비중으로 환산한 단위를 써서 액수를 매기고 이 비중을 트릴즈라고 부르자고 제안했다. 각 채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국내 생산의 1조분의 1에 해당하는 배당금이 지급되는데 이 경우의 배당금은 인플레이션의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된다. 우와 짱이다! 강명이다! 나 이거 실제로 처음 봤어! 나 이거 피셔의 저작을 지배하는 지적 추구는 대공황 시기에 재산을 잃은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각각의 사건들이 그를 당혹스럽게 하자 그는 이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지 고민했다.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했다. 그는 시장과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우선 대폭락의 드라마를 설명해야 할 강력한 필요성을 느꼈다. 피셔는 1930년에 발간된 저서 주식시장의 폭락과 그 이후 더 스타크 마켓 CRASHAND 애프터에서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이전 몇 년 동안의 지나치게 과열된 원인을 밝혔다. 먼저 극성스러운 소액 투자자가 시장을 기본적인 가치를 뛰어넘도록 상승시켰고 신용을 이용하여 부채 과다 상태에 빠져들었다. 또한 일부 주식에는 신용 매입의 영향도 작용했다. 물론 이것은 정확하게 피셔 자신이 해온 일이다. 오씨. 아메리칸 스타일. 1932년까지 미국 경제는 회복 국면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1929년 대폭락 이후로 피셔가 예상했던 신속한 회복은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1929년 4% 수준을 맴돌던 실업률이 25%로 상승했다. GDP는 40% 넘게 하락했다. 대폭락 이후로 문을 닫은 은행만 거의 6,000개에 달했다. 이처럼 끔찍한 소식이 들려오는데도 피셔는 여전히 불황이 바닥을 쳤고 1933년에는 경제가 곧 불황에서 벗어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그의 믿음대로 되지 않았다. 피셔는 1930년대를 경험하고 나서 이전 저작에 나오는 통화주의 형태와는 다른 경기 순환 이론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1932년 저작 호황과 불황에서 설명하고 1년 뒤에 이코노메트리카의 대공황에 관한 부채, 디플레이션 이론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유명한 논문에서 요약해놓은 불황에 대한 부채 디플레이션 이론이다. 피셔는 모든 대규모 불황들이 부채 과다에서 출발한다고 설명했다. 수익을 얻기 위해 채무 상태에 빠져드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특징적인 몇 가지 심리 상태를 경험한다. 엄한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엄청난 배당금 혹은 수익에 대한 유혹. 비가까운 미래에 수익을 남기고 판매하거나 자본이익을 실현할 것이라는 희망. 무분별한 광고의 유행, 사람들이 커다란 기대를 하는 습관의 이용. 뒤속기 쉬운 사람들을 이용하는 완전한 사기 수단의 개발. 대공황의 경우에는 부채 과다가 투자은행의 공격적인 판매 전략으로 자신감을 얻은 기업들이 자금을 무분별하게 차입한 데서 비롯되었다. 당시 부채 버블이 무너지면서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 자기 영속적인 악순환을 낳았고 피셔가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듯이 이것이 기업의 부채 상환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부채 버블의 붕괴는 투매를 조장했고 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대여금이 악성으로 변질되면서 파산과 심지어 뱅크런이 만연하게 했다. 당시 피셔는 부채 디플레이션 과정을 설명했는데 부채를 줄이기 위해 자산을 현금화하려는 시도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물가 하락이 부채의 실질 가치를 훨씬 더 높이기 때문에 자기 파멸적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차입에 따르는 실질 비용은 명목 이자율의 인플레이션을 뺀 것인데 인플레이션이 부채 비용을 감소시키지만 디플레이션은 이것을 증가시킨다. 피셔는 이렇게 설명했다. 아직 상환되지 않은 부채 $1의 실질 가치가 $1보다 커진다. 그리고 부채 과다 상태가 더욱 심해지면 부채를 청산하더라도 이것이 초래하는 물가 하락을 따라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부채 청산 자체는 자기 파멸적이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부채를 청산하면 갚아야 할 달러 금액이 감소되지만 갚아야 할 $1 가치를 증가시키는 속도만큼 빠르게 감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쇄도하는 군중 효과가 갚아야 할 $1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부채 부담을 줄이려는 사람들의 노력 자체가 부채 부담을 늘리게 된다. 피셔는 이 위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 부채의 실질 가치를 줄이기 위한 물가 수준에 대한 리플레이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지만 심한 인플레이션에 이르지 않은 상태로 통화 재평창을 뜻한다운 기니라고 보았다. 피셔의 저작은 나중에 가서야 유행했지만 사람들이 1936년에 고용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을 발표한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피셔의 처방은 대체로 무시되었다. 케인스는 저축 과다와 총수요의 부족을 불황의 원인으로 꼽았고 정부의 재정 적자를 통한 정부 지출을 확대하여 완전 고용을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벤 버냉키와 금융 가속기 피셔의 부채 디플레이션 이론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물가 변화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물가가 하락하면 부채의 실질 가치가 증가하여 부가 채무자에서 채권자에게로 이동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이익을 보고 채무자는 손해를 보지만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로에 가까울 것이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직을 연임하면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맞아 미국 중앙은행의 대응을 감독했던 벤 버냉키는 이전에는 대학에서 대공황을 연구하던 경제학자였다. 1983년에 발표한 어느 논문에서 그는 신용경색이라는 아이디어를 보완하여 피셔의 부채 디플레이션 가설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것은 디플레이션과 명목소득의 급격한 감소 사이에서 빠진 고리가 될 것이다. 물가가 하락하면 채무자들의 실질적인 채무 부담이 증가한다. 그러나 이것은 채권자들에게 이익이 되기는커녕 실제로는 피해를 주게 된다. 자산 가격의 하락, 대손의 증가, 파산으로 은행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 부차적인 효과가 채권자들에게 대출을 꺼리게 하여 신용 경색을 초래한다. 그 다음에는 이 현상이 경제에서 소비와 투자의 감소를 통하여 총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아이디어가 재정 여건이 경기 순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는 금융 가속기 개념의 핵심을 이룬다. 야, 이거 놀라운 발견이네. 이것은 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개념에 근거한다. 투자를 위해 자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채권자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 따라서 양자가 채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때로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채무자에게 저당 잡히는 자산으로서 담보물을 지정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채무자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자기 집을 담보물로 잡힐 수 있다. 따라서 담보물이 채무자에게는 순자산으로 처리된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순자산이 감소한다. 따라서 경제가 침체되면 재정 여건이 긴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고 신용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다. 대공황과 그 결과로 발생한 부채 디플레이션은 채무자들에게 담보물 지정을 어렵게 만들어 엄청난 고통을 주었다. 그러나 채무자의 평균적인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채권자에게도 위험을 가중시켰다. 이는 경제에서 신용 흐름을 방해한다. 1930년대 금융공황으로 은행들은 예금자들이 예금을 찾기 위해 몰려오는 뱅크런의 위험에 직면하여 문을 닫았다. 이것은 은행들이 고객들을 차단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심화시켰고, 이는 가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상적인 대출 행위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후로 70년이 지나서 금융 가속기 효과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전 단계와 그 영향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분명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주택의 가치에 근거하여 안전을 보장받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상승은 채무 불이행 위험이 감소하면서 채권자의 재정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을 더욱 장려하고 이것이 주택 가격을 더욱 상승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이런 대출은 모기지 시장에서 위험한 부분, 즉 서브프라임 대출 혹은 프라임 신용도보다 낮은 대출을 향할 수도 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론-투-밸류 레이시오, LTV 증가하고, 이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금리가 더 낮은 주택담보대출로 바꿀 기회를 제공한다. 오늘날 은행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때문에 금융 가속기 효과가 대출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은행은 돈을 저축한 사람 예금자가 돈을 빌리는 사람 차입자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은행은 신용 창출에서 예금에 덜 의존한다. 세계 금융시장은 엄청나게 커져서 금융기관들에게 기업을 상대로 하는 도매, 금융을 위한 다양한 원천을 제공한다. 스페셜하구만 이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은행도 채무자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자본금이 많은 은행은 그렇지 않은 은행보다 도매 금융을 위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신규 자본을 유치하려면 대체로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다. 따라서 은행의 대차대조표는 주로 수익과 자산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결국 규제 수준 대비 은행 자본의 수준은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의 자본 적정성 캐피털 포지션은 호황일 때는 자산 가치가 증가하고 불황일 때는 감소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기 순행적이다. 100% 일치합니다. 이것은 금융위기의 전 단계에서 모기지 부채가 쌓이고 금융 부문에서 차입 투자가 유행할 때 보았던 금융 가속기 효과의 잠재적인 위력을 더욱 증가시켜준다. 또한 이것은 은행 시스템이 부채가 지나치게 많고 계약 불이행 대출로 부담을 떠안고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했던 금융위기의 여파로 신용 흐름에서 급격한 위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 물정을 몰랐어. 이것은 일본에서 은행과 기업의 재정 문제가 성장을 멈춘 잃어버린 수십 년의 원인이 되었던 시절에 일어난 일이다. 1980년대의 일본 경제는 눈부시게 발전했다. 일본은 연평균 4.5% 성장을 달성했고 세계 경제 대국으로서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호황은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의 엄청난 상승으로 탄력을 받은 것이었다. 일본은 1991년에 이러한 시장에서 발생하여 성장의 정체와 물가의 하락으로 점철된 잃어버린 수십 년을 예고했던 급격한 조정 국면에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1992년 이후 일본 경제는 연평균 불과 0.9% 성장을 기록하여 1991년 이전의 1분기 성장률에도 못 미쳤다. 명목치로 살펴보면 2016년이 되어서야 일본 국내 생산이 1997년 수준을 넘겼다. 이것은 부진한 실질 성장이 물가 하락을 동반했기 때문이다. 종합주가 지수도 1990년대에 폭락한 뒤 회복하지 못했다. 1990년이 시작되면서 38,000을 상회하여 정점을 찍었던 니케이 225 지수는 1992년 8월에 14,000으로 떨어졌다. 자, 내려갑니다! 이 지수는 한때 2만까지 회복했지만 최근 금융위기 이후로 9,000 아래까지 떨어졌다. 일본 주식시장은 최근에 호황을 누렸는데도 그 가치는 폭락 이전과 비교하여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일본의 경제 회복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아시아 주변 국가와의 힘든 경쟁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물가 하락으로 떨치기 힘든 디플레이션 심리 상태를 낳았고 이에 따라 경제가 고질적으로 취약할 것이라는 기대가 만연하고 있다. 이 비관적인 기대는 가계와 기업이 지출을 억제하게 만들고 그 결과 그들이 두려워하는 디플레이션을 낳게 되는 자기 충족적인 현상이 될 수 있다. 뭐 어때요? 후달려? 디플레이션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어빙 피셔의 불황에 대한 부채 디플레이션 이론은 1837만 1841년과 1873만 1879년의 디플레이션, 1930년대의 대공황이라는 짧은 기간에 걸쳐 전개된 불과 3개의 작은 표본에 근거했다. 특정 부문 혹은 상품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일반 물가 수준 혹은 평균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일이 일본에서 일어나기 전까지는 실제로 보기 드문 현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피셔가 내놓은 해결 방안은 루스벨트 대통령과 참모진에게 보낸 편지에서 여러 번 권고했듯이 기본적으로는 리플레이션이었다. 그는 중앙은행이 화폐 수량설에 근거한 공식에 따라 통화 공급을 확대하여 물가 수준을 거의 1926년 수준으로 증가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해롭고도 파괴적인 뱅크런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 예금에 대한 지급 보증을 제공하여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킬 것도 제안했다. 그는 근본 이자를 채택한 것이 유통되는 달러화가 금의 양에 의해 제한을 받기 때문에 불가피한 통화 팽창 정책을 방해한다고 믿었다. 근본 이자를 포기하면 달러화에 대한 제한을 풀어서 불황 기간에 그 가치를 하락시켜 수출을 증진하고 따라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또한 그는 노동력을 확대하는 고용주에게 각종 혜택이나 융자를 제공할 것도 제안했다. 한편 그는 재정정책이나 공공사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열의를 갖지 않았다. 단순히 민간 부문의 부채를 공공부문의 부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혁신적인 또라이다! 재정적 경기 부양책은 단기적으로 약 2년 생산과 고용을 증진시킬 수는 있지만 불황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다. 재정정책은 그 자체로는 치료제가 아니라 진통제일 뿐이다. 미국은 달러화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근본 이자에서 탈퇴했지만 1933년까지도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셔는 신뢰가 경제를 당장 번영의 길로 돌아가게 해줄 것으로 믿었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 기분 상했으면 쏘리. 거의 100년이 지난 뒤 일본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리플레이션 정책이 피셔가 생각했던 만큼 쉽지가 않은 것이 분명했다. 일본은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퀀티테이티브 이징 QE 금리가 제로나 마이너스로 낮아졌는데도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아 중앙은행이 채권 등을 매입하여 통화를 공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마이너스 옮기니 정책을 통하여 현금을 주입하는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여러 번 추진했다. 이것은 단순히 중앙은행의 강력한 조치만으로는 디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디플레이션과의 싸움은
소비자의 태도와 기업의 행동에서 변화를 요구한다. 따라서 이것은 겉보기보다는 더 복잡한 과정이다. 상쾌야, 너라면 할 수 있어. 벤 버냉키는 2002년 어느 연설에서 일본은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경제에 돈을 직접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본질적으로는 국민에게 돈을 공짜 선물로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영구적인 선물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 어느 중앙은행이나 재무부가 버냉키의 제안을 받아들인 적은 없었다. 그의 제안은 확실히 독특했다. 그러나 부채 과다로 발목이 잡힌 경제에서는 급진적인 해결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발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풀어? 외에도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여러 장애물에 직면했다. 첫째, 공공부문의 부채가 정부가 재정 정책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게 할 만큼 과다한 상태다. 둘째, 경제에서 구조 변화와 금융 개혁이 요구된다. 2002년 버냉키는 일본의 디플레이션이 그처럼 오랫동안 지속된 이유는 정책 수단의 부족보다는 정치적 제약이 있다고 주장했다. 버냉키는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의 닷컴버블 붕괴 이후 미국이 일본처럼 디플레이션 전철을 밟을 것인가 하는 우려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정확하게 예상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미국 경제가 일본 경제와 비교하여 구조적으로 안정적이어서 충격을 흡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그는 상대적으로 젊은 노동력, 유연한 노동시장, 기업가 정신, 기술 변화의 개방적인 자세가 모두 보건력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일본에는 이런 요소들이 없다. 버냉키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발생한 2009년 대침체를 통하여 자신의 이론을 검증할 기회를 맞이했다. 그리고 1930년대를 또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다.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어? 민스키 붕괴를 대비하라. 어빙 피셔의 통찰은 1990년대에 하이먼 민스키에 의해 되살아났다. 민스키는 주로 거시경제 모델에서 무시되었던 민간 기업의 부채가 금융위기를 초래한다는 자신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피셔와 그 밖의 경제학자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인 인물로서 자산 가격의 거품이 낀 상태에서 나타나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투기적 버블을 경고했다. 피셔의 부채 디플레이션 이론이 신용 버블이 경제를 무너뜨려서 불안과 공황으로 끌고 가는 과정을 설명한다면 민스키의 금융 불안정성 가설은 신용 버블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설명한다. 19 민스키는 자본주의 경제는 장기 호황이 끝나고 나면 안정적인 금융 구조가 점점 더 투기적인 폰지 금융,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을 뜻한다. 마이너스 옹긴이 지배하는 불안정적인 금융 구조로 변해간다고 믿었다. 뭐 꼭 청진기를 대봐야 하나. 딱 보면 견적이 나오는 거지. 그는 자본주의 경제에는 이런 주기가 만연하며 이것의 심각도는 금융 시스템의 역학과 경제를 관리하는 규제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피셔는 1996년에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버블이 이코노미스트가 민스키 모멘트 라고 부른 현상을 초래한 것을 보지 못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저작은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세계 금융 위기가 민스키와 그의 사상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최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지냈고 2009년 대침체 동안에 의장 벤 버냉키를 보좌하여 부의장을 지냈던 제닛 옐런은 당시 민스키 붕괴, 중앙은행에 주는 교훈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민스키의 금융 불안정성 가설이 지적했듯이 낙관이 넘치고 투자를 위한 자금이 풍부할 때 투자자는 위험한 투기적 폰지 게임의 종말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 어떻게요? 돌이켜보면 이와 같은 전개 과정이 채권 가격과 주택 가격에 계속 유지될 수 없는 상승을 초래했다는 것이 전혀 놀랍지가 않다. 일단 이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민스키 붕괴의 한가운데에 있게 된다. 피셔와 아주 비슷하게 민스키의 처방에도 시장 과열을 초래하는데 부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다. 옐런도 이에 동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버블을 가라앉히기 위한 통화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과 상관없이 감독 기능과 규제 정책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이것이 금융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민스키의 주요 처방 중의 하나였다. 살살 잘 다뤄라.
최근 세계 금융 위기로 피셔와 민스키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금융 불안정성 가설에서 부채 디플레이션 단계가 현실이라기보다는 위협으로 머물러 있다. 1930년대의 교훈 대침체가 대공황을 떠올리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로 부채가 또다시 경제의 주요 쟁점으로 되돌아왔다. 2015년 말 일본의 정부 부채는 GDP의 243%에 달했고 미국은 105%, 유로화 지역은 92%, 영국은 90%에 달했다. 여기에 민간 부문의 부채를 더하면 부채 수준은 이보다 2배가 넘을 것이다. 그냥 오빠들 선에서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이를 1930년대와 비교하면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1930년대에는 디플레이션 때문에 상환해야 할 부채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급등했다. 지금은 차입금이 최근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 비율이 급등한 것이다. 물론 부채가 많은 것이 부채 디플레이션에서 필요 조건이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중앙은행이 설정한 2% 목표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실제 디플레이션은 여전히 아직 짙지 않은 게와도 같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부채 디플레이션을 피해간 것을 의미하는가? 정책 담당자들은 1930년대에서 어떤 교훈을 배웠는가? 그들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빙 피셔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이 낮고 경제가 무너지면 중앙은행은 디플레이션의 시작을 막기 위해 평소보다 더욱 공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제로 중앙은행은 금리를 거의 제로 수준까지 인하하면서 이를 실행에 옮겼다. 그러나 이것은 금리에 대한 제로 하한이라는 부가적인 문제를 낳았다. 버냉키가 말했듯이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실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디플레이션 상황이 중앙은행의 일본이 경험했던 전면적인 물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비전통적인 정책을 생각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설정하여 시중은행이 자금을 예치할 때 이런 금리를 부과할 수도 있다. 센스 있게 좀 합시다. 센스 있게. 이것은 시중은행이 그 자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대출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 등이 채택했던 것이다. 금리가 제로 수준에 근접하더라도 여전히 정책 대응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통화를 찍어내는 것은 항상 선택지에 있다. 양적 완화 같은 자산 매입을 통하여 경제에 통화를 주입할 수도 있고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서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렇지. 알고 싶어요? 재정 정책을 통하여 대응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감세 정책을 추진하거나 정부 차입에 의존하지 않고서 중앙은행이 통화를 찍어내는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정부 지출을 증가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피셔는 경제를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려놓기 위한 리플레이션 정책이 항상 가능하다고 믿었다. 피셔가 보기에는 중앙은행이 디플레이션에 맞서 싸울 때 그들이 가진 무기를 모두 다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다. 아이고 무서워라. 또한 피셔는 1930년대에 통화 당국이 부채 디플레이션 과정을 중단시키고 신용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한 최종 대출자 시중 은행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 중앙은행이 이에 대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대출을 하게 되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말한다. 마이너스 옮긴 이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극심한 금융 위기와 총수요와 물가 수준의 총체적인 하락에 따른 자산의 염가, 판매 사이의 관련성에 주목했다. 따라서 그는 2008년 3월 투자은행 베어 스턴즈에 대한 구제, 금융 지원에 동의했을 것이다. 이것은 이 은행의 파산과 함께 일련의 채무 불이행과 자산 가격 폭락이 시작되지 않았을 것임을 의미한다.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그러면 불과 몇 달 뒤 리먼 브라더스에도 구제 금융을 지원했더라면 세계 금융 위기를 완전히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까? 당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는 리먼 브라더스가 베어 스턴스와 똑같은 수준으로 시스템 전체의 위험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믿었다. 아마도 피셔는 이 은행을 구제하면 당시 금융 위기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일련의 채무 불이행을 방지하게 될 것인지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 금융 위기가 대신에 다른 무엇인가가 계기가 되어서 일어난 것은 아닌가? 피셔는 우선 조정이 잘 된 금융 시스템이 규모가 크고 유지할 수 없는 부채의 형성을 방지하여 부채 디플레이션을 예방할 것이라는 데는 동의했을 것이다.
잘 설계된 규제와 감독 권한은 금융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디플레이션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권한은 위험한 금융 혁신 관행, 태도에서 나오는 풍부한 자금줄에 고삐를 잴 수도 있다. 또한 규제와 개혁은 중앙은행이 최종 대출자 역할을 하는 것과 함께 잠재적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데도 필요하다. 다시 말해 중앙은행이 항상 은행의 구제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면 은행은 신중하게 영업하려는 동기를 갖지 않는다. 규제는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 관점으로 보면 피셔는 중앙은행에 부여된 물가 안정이라는 기존 의무와 함께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금융 안정을 목표로 하면서 거시건전성 금융기관 단위가 아닌 전체 경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시스템 전반의 장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 취사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규제를 뜻한다. 옮기니을 위한 새로운 규제 권한에 찬성할 것이다. 재평가가 필요한 최고의 경제학자. 피셔는 1933년부터 1939년까지 미국이 처한 문제와 자신의 재정,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이 두 가지에 모두 실패했다. 미국은 그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고 그의 자산 가치는 결코 회복되지 않았으며 부채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처형이 세상을 떠나고 피셔가 그녀에게 갚아야 할 100만 달러가 넘는 부채가 탕감되던 1945년까지 그의 삶은 계속 침체되기만 했다. 1940년에 마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그 해에 피셔는 집세를 낼 수가 없어서 프로스펙트 스트리트 460번지에서 나와야 했다. 73세에 홀로 남게 된 피셔는 멀리 떠나지 않을 때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그의 죽음은 여러모로 슬픈 일이었고 피셔의 성품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1945년 9월에 그는 장폐색이 자신이 15년 전에 경험했던 장 하부에서의 비틀림 때문이라고 믿었다. 당시에는 어느 정도 불편함을 겪었지만 결국 저절로 나았다. 그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자기만의 엄격한 식단과 운동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는 의사를 찾아가지 않았다. 향후 모든 책임 역시 제가 지겠습니다. 됐습니까? 1946년 가을에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엑스레이 검사 결과 대장의 수술이 불가능한 종양이 발견되었는데 이미 간에도 퍼져 있었다. 1년 전에만 의사를 찾았더라면 대장암은 치료가 가능했을 것이고 몇 년 더 살았을 것이다. 그는 1947년에 숨을 거두었고 예일대학교가 있는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서 부인과 딸 옆에 묻혔다. 그의 사후에 그가 보유한 재산의 순가치는 6만 달러 정도였다. 아마도 그는 재산이 별로 없는 것에 실망했을 것이다. 이것으로는 경제학과 공중보건에 관한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가 소망했던 어빙 피셔 연구소를 설립하기에는 확실히 부족했다. 그럼에도 금전이 아니라 지적인 면에서 그가 남은 유산은 엄청나게 많다. 1891년부터 1942년까지 그는 책을 30권 썼다. 영어판과 외국어판을 합치면 150종이 넘었다. 내가 못하는 것 빼고는 다 잘하거든. 사진을 보면 그는 항상 딱딱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는 평생 모든 면에서 절제된 삶을 살았다. 진지한 태도, 사회활동, 때로는 논란을 일으킬 만한 신념 때문에 동료 경제학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별나고도 멋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다. 그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그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그의 저작에 걸맞을 만큼 위대한 경제학자로 칭송되고 있지 않다. 피셔는 현대 경제학의 선구자이고 특히 은행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경제를 책임지고 있던 중앙은행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오늘날 그의 사상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